거의 전 모든 영역에서 특히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한 내가 살아가는 세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AI가 100% 대체하지 못하지만 99%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수호 대표님을 모시고 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베이션 저자시죠? 일단 대표는 아니고 부대표. 아, 부대표 죄송합니다. 테크엠이라는 IT 전문 매체 예. 지금 공동 창업자고요. 예. 12년 정도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 머물면서 현장을 취재한 전문 기자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근무지 중에서 제일 오래된 데가 어디예요? 판교죠. 판교? 판교에 있는 예. 주요 기업들 기자실, 예. 그쪽 기업에 있는 여러 이제 생태계 구성원들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실도 많이 닫고 예. 확실히 좀 10년이라는 시간이 또 이렇게 강산이 변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기술이 바뀌면서 사람도 바뀌고 또 그 기술이 어떤 토양도 바꾸고 어떤 자본의 형태도 바꾸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책을 써서 좀 젊은 분들한테 이런 현상을 좀 알려줘야겠다. 근데 코인 쪽으로도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IT와 코인이. 저는 IT와 코인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 우리 그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돈의 형태가 계속 바뀌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유동화가 될 수 있는 더 쉽게 유통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 중에 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딱 코인 하나를 찝어서 이거는 되게 독특한 투자 자산이다, 새로운 뉴머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거 자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진화하는 돈의 흐름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IT랑 돈이 만나서 생긴 결과물이 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IT에 종사했다라면 네. 코인을 먼저 접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때 왜 안 샀을까랑 왜 안 만들었을까?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요. 아, 진짜로? 당연히 그런 제안을 많이 예. 2017년, 16년 시기에 저도 처음 코인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코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기니까 빗썸, 코빗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16년 중반만 해도 그때는 그냥 코인을 찍어서 헬스장을 연계해보자. 코인을 찍어서 중고차 거래할 때 어떤 데이터 신원 인증 같은 걸 좀 해보자. 그런 사업 제안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다 망했어요. 아, 사실 기술이 발전하고 서비스가 등장하고 모두가 그걸 인지하는 그 이 세 개의 단계가 딱 합의돼야 어떤 성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앞다리가 안 맞는다고 쓰는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생활인이니까 네. 다들 가정이 있잖아요. 뭐 어떤 특정 미래 기술에 올인할 수 없는 우리 생활인들의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판교 일하실 때쯤이면 비트코인 얼마 했었어요? 제가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 금액은 3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샀었어야죠. 그때만 해도 증표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랑 같이 회사를 창업한 형이 이제 그 초대 한국 블록체인 협회 사무국장인데 아. 이제 그 형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인데 이제 갔다 와서 저한테 처음으로 코인을 알려준 형인데 그 형이 2014년에 코인 전문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월급으로 비트코인을 와. 비트코인 2009년에 만들어서 13년, 12년에 일본에 상장하고 14년쯤에 이제 국내도 들어왔는데 그때 개당 한 2, 30만 원 정도 했다고 해요. 그거를 모아서 잘 팔리지도 않는데 그때마다 호가가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던져서 밥 사 먹고 왜냐면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모두가 생활인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때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우 저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왜 여쭤봤냐면 추정하기에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접한 사람들은 IT 종사자들일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아주 헐값일 때 산 사람들이 분명 많습니다. 다른 동네보다 많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판교는 코인 부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아, 진짜예요? 근데 예. 헐값에 사서 헐값에 파는 경우가 99%고요. 아. 뉴비가 와서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판교에 새로 집을 사서 들어간 사람들은 있는데 애초에 판교에서 코인을 알아서 시작하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생활인들 때문에 정말 거의 다 변수는 있었던 게 결혼 안 하는 분들 혼자 사는 젊은 친구들 중에 갖고 있어서 버텨서 돈 많이 번 친구들이 있어요. 오. 주변에.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네가 똑똑해서 또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서 돈을 많이 번 게 아니라 네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아니면 비밀번호 까먹어서 부자 된 친구 있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까먹었다기보다는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우리 막 초창기 때 신용카드 뭐 이런 거 서비스 가입하다 보면 포인트 받는 거 막 까먹고 나 저기 회원가입했나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뭐 한 억대 그 정도지 뭐 인생을 크게 바꿀 정도로 돈을 번 친구들이 있지만 좀
좀 결이 다르다 말씀하신 분들이랑. 아니 왜냐면 판교가 집값도 비싸고 또 IT다고 하면 또 IT 시대고 이러니까 판교 하면은 부자들이 사는 곳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데 좀 판교에 좀 오래 또 네. 관련 있으신 분으로서 어떻습니까? 판교 상황이 지금 어때요? 12년 전에 판교 테크노밸리랑 지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12년 전에 이 업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 때만 해도 언론사 어떤 그 기업 형태에서 뭔가 접촉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게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가 많았고 우리 지금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들 대부분 직원들 20명 네. 그분들 같이 짜장면 시켜 먹고 같이 노래방 가고 그런 추억들이 사실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까지 대단하고 위대한 분이 됐나 가끔 카톡 보내면 이모티콘 하나가 한 2, 3일 있다가 오는 하지만 더 귀찮게 하지 않죠 저도. 근데 그분들이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딱 12년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오너 뉴스에 나오고 막 TV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사실 그 생태계 안에 토양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요. 기술도 많이 바뀌었고 또 그 당시 때 그 기업을 형성하던 인적 자원, 어떤 금전적 자원, 재원, 뭐 토지, 인력 생산 수단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서 10년 전과 지금은 아예 좀 딴 세상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전과 지금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뭐예요? 제가 느낀 건 사람을 대하는 어떤 기업의 태도, 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기업이 바라보는 인재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사실 그 판교 가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들, 또 그 중심에 있는 그 대로의 어마어마한 상권들, 사람 정말 북적북적하고 지금도 많은데 10년 전에 야근 끝나고 이제 고깃집에서 이렇게 막 식사하는 판교에 있는 개발자들 보면 다 젊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젊은 분들이 많지 않고 다 일찍 집에 가시는 경우도 많고 또 이게 그 판교의 뭐 오징어배, 판교의 등대 이런 말이 많을 만큼 거의 이제 회사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회사에 몸을 바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많으니까 사무실도 좀 일찍 불이 꺼지기도 하고 또 퇴근 시간에 어떤 분위기도 바뀌고 근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결국은 기술의 발전이 어떤 노동을 대하는 태도 노동의 역할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대체되는 직업들, 대체될 수 있는 직업들과 그렇지 않은 직업들에 대한 연봉의 격차도 되게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저는 10년 전, 불과 코로나 전만 해도 IT 개발자들 또는 IT 기업에 그냥 종사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몸값이 밸류에이션이 엄청 뛰었던 하다못해 그냥 주요 IT 기업의 주차 요원들마저도 되게 우리는 절대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 당시만 해도 비대면 서비스들이 대중화가 됐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줬고 근데 결과적으로 기술이 되게 어떤 경제적 보수화를 이끄는 단초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을 줄이고 어떤 효율화, 어떤 더 기업의 이익을 계속 좀 끌어가는 쪽으로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게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들어오면서 과거에는 사람이 했던 일들을 단순 노동 정도까지는 AI가 대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 그 네이버 웹툰 같은 거 보시면 웹툰 예전에는 정말 그림 잘 그리는 분들 정말 비싸게 영입하기도 하고 안에서 그런 분들을 뽑아서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인큐베이션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AI가 정말요? AI 기본법 지금 정부가 이제 준비해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우리나라도 콘텐츠 중에 이제 AI가 만들었다고 쓰는데 과연 우리 8, 90년대에 유명했던 작곡가들 과연 AI의 1대1 경쟁에서 더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또는 내가 본 웹툰, 웹소설 또는 하다못해 뭐 언론사 기사까지도 지금 언론사도 대부분 AI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간단한 어떤 외신 번역 기사라든지 아니면 리포트 두세 개 던져주면 기사 금방 만들어요. 너무 놀라운 상태인데 저희도 거의 전 모든 영역에서 특히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참신한 것. 늘 그렇듯 한 명의 어떤 똑똑한 천재 방향을 정해주는 그 한 명 정도는 근데 그것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한 내가 살아가는 세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AI가 100% 대체하지 못하지만 99%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교에 지금 인재들이 AI 때문에 해고가 되고 있나요? 네, 뭐 기사 찾아보시면 되게 많을 건데 특정 기업을 일일이 다 쓸 수는 없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내보내는 방식 좀 이슈가 되고 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탄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많고요. 또 다른 경우는 아예 이제 기업을 분사를 해서 또는 어떤 거대한 어떤 조직 안에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들 AI나 IT 솔루션들이 다 붙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팀을 잘게 쪼개서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구조 극한의 경쟁으로 몰아넣는다는 명분 하에 언제든 쉽게 매각하거나 날릴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이블식으로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아닌 기업은 전 아예 한 개도 없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모든 기업들이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퇴근 빨리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퇴근을 빨리 네. 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기업이나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이 결정을 하죠. 포괄 임금제라는 어떤 네.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니핏을 줄 수 있는 네. 네가 열심히 야근을 하고 노동을 하면 네. 그거에 따라서 수당을 주겠어라는 급여 체계가 있고 그것까지 포함한 급여 체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좀 택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그냥 일찍 퇴근할래 적게 받고 어떤 분은 나 야근할게 돈 더 줘. 또 최근에 어쨌든 정부에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제 완화를 많이 시사했고 실제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300인, 500인 사업자들 중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갈리는 것 같아요. 판교. 소득은 좀 어때요? 판교면 다들 소득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사실은 삼성 다니면 너 다 연봉 평균 얼마야? 그게 평균의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한다 또는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아니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한다도 개발자가 있고 기획자가 있고 원화, 아트, 그래픽 디자이너 아니면 서버 디자이너 보안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단순히 영업하는 사람 네. 어떤 특정 플랫폼이나 특정 서비스에 우리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는 사람 직군이 너무나도 다른데 대체적으로 결국은 소수의 어떤 기획을 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의 연봉을 물어보기 전에 네 일을 누군가 대체할 수 있어? 그 모수가 많아? 그럼 그 사람 연봉이 낮을 것이고 네 일을 대체할 가능성이 아직은 없어? 흔하지 않아?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연봉이 높은 것 같아. 그 갭이 너무 많이 나서 사실은 연봉이 얼마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 판교적 금기실에 있는 거. 아 그래요? 코로나 전후에 사실 굉장히 스타트업 버블 또 우리 IPO 어떤 특정 대기업은 뭐 문어발 상장 쪼개기 그런 얘기만 나돌 때만 해도 테크 시장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유입이 됐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업들 뭐 10조, 20조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IPO 기대감에 이미 구주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으니까 사실은 내가 이 회사 주식 10주 받고 가도 금방 2, 3억 땡기네 실제로 그 회사가 IPO가 돼서 제 친구는 6억 정도를 30살이었어요. 그 친구 개발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케팅하는 친구였는데 한 3년 다니고 6억을 딱 엑시스 타고 30살 여자분이었는데 되게 그 당시 큰 목돈이었어. 지금 되게 편하게 시간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그건 시기와 운을 되게 잘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 질문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구주를 잘 안 줘요, 기업. IPO 자체가 어려워졌고 하더라도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처럼 돈잔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아니다 보니까 주식 주는 것도 되게 신중하게 해요. 요즘 테크노밸리 기업들. 연봉이 낮은 사람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2, 3천대 받는 사람 굉장히 많고 법에 규정한 가장 최소한의 테이블로 받는 분들이 왜 그런 거예요? 나 개발자면 다 고급 인력들 아니에요? 대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의 업무 자체를 게임사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임들이 요즘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그 파리바게트 가보시면 샌드위치 매장마다 똑같잖아요. 네. 게임도 대부분 결과물이 똑같게 나오는 툴이 있어요. 패키징처럼 엔진 개발하는 툴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 규격대로 게임을 만들어요. 그럼 빨리 만들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툴을 이미 미국에 있는 대형 빅테크들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많은 사람을 뽑아야 되나? 최소한의 검수 정도라는 사람 뽑을 수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또는 일정 수준의 뭐 커머럴 자격증 정도만 따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대체가 쉽고 너무나도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못해 이것마저도 이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받는 느낌은 작년부터는 사회적 어필인 것 같아요. 그거마저도 이제는 AI가 할 수 있는데 고용 숫자를 맞추려고 기업들에게 또 지자체에게 어필을 우리 이번에 300명 뽑았어 우리 직원 한 10,000명 정도 돼 그걸 어필해야 되니까 그런 저임금 노동자를 일부러 많이 채우는 게 아닐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인 편의점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고용을 위해서 그냥 전환 안 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ESG 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모았을 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통 나라에서도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이면 함부로 못하고 그렇죠. 세금도 조금 맞아. 좀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런 것들 서로 이제 물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네. 격차가 심하다. 네. 그러면 좀 느낌 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 바로 벌어질 일 하나 있잖아요. 절망감. 얘는 지금 억대야. 나는 지금 아니야. 눈에 네. 보이잖아요.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의 요즘 가장 강성인 게 네. 그 조끼 들고 이렇게 노조를 적극적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시민단체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면 판교 테크노밸리의 직원들은 젊고 IT에 능숙하고 네. 또 빠르고 근데 과거에 우리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제조업 기반에 나이 드신 분들 좀 느리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시민운동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해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직원들 다수가 이미 노조에 가입이 돼 있고 기업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 네. 결국 이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기술로 인한 인간 노동의 소외화는 사실 이미 현실화 돼 있고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잘려가 나가고 있어요. 우리 한창 코로나 때 네.
게임주들이 엄청 상승할 네. 때 대부분의 게임 기업들이 인력 엄청 충원하고 또 네. 연봉도 굉장히 파급적으로 올려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게임주들 되게 안 좋잖아요. 네. 그럼 그때 뽑은 인력들과 그때 올려놓은 연봉들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자면 네. 그런 예가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으면 어떤 중고급 정도의 어떤 30대 개발자들에게 연봉 1, 2억을 정도 데리고 왔다. 이 친구가 자리 잡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친구를 자르는 거 법적으로 쉽지 않죠. 네. 이 친구를 근무지로 옮기는 거 쉽죠. 그러면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IT밸리가 사실 수도권에 꽤 있죠. 특히 생활권이 먼 곳에 예. 가산도 있고 마곡도 있고 요즘 고덕에도 생기고 세종에도 있잖아요. 세종에도 네. 있고 그럼 글로 발령을 내거나 그쪽에 신규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직원들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법인을 보낸 다음에 그 법인을 폐업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폐업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용감하진 않아요. 기업들이. 왜냐면 아, 그래요? 대부분 또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싸게 땅을 불어받는 경우도 있고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의 딱지를 유지해야 되고 또 요즘 판교 테크놀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보고 싶진 않으니까 자연히 떠나게 그런 서비스 종료라는 거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 기업들이 되게 전략적으로 어떤 인력 효율을 하는 방식이다. 옛날에는 그거 했었어요. 딱 출근했는데 내 책상이 없네?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지 않잖아. 아. 큰일 납니다. 블라인드라고도 직장인 그쵸, SNS 그쵸. 말에서 저 때도 취업할 때 문과들은 취업하기 힘들다, 뭐 문송합니다라는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더 심해질 거고 그럼 앞으로는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 않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뛰어난 아이디어, 음. 기획, 그리고 어떤 트렌드를 읽는 감 이런 거는 이공계와 문과의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네이버 대표님 그리고 지금 현재 넥슨 대표님 우리나라 양대 예. 인터넷 기업인 것 같은데 두 분 다 문과 네. 오, 출신이십니다. 오, 의외다. 네. 물론 이제 그 뒤에 공부하시면서 네. 뭐 이렇게 이공계적인 어떤 경험을 취득하셨겠지만 두나무 또 우리나라 예, 제일 예, 기업인데 두나무 대표님은 변호사, 기자 출신이시고 이공계 출신들이 해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경영의 핵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 주변을 보면 저는 문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식 쪽에서는 네. 회사 주가 조금만 내려가면 대표가 문과라서 그렇다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 네. 책을 쓰면서 느꼈던 어떤 젊은 층들이 네. 느낀 어떤 감정 네. 나는 문과라서 어려운가 봐 라는 생각을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음. 그냥 우리 학교 다니면서 쟤는 되게 난놈이야 쟤 똑똑해 쟤 열심히 해 그럼 뭐 어디든 상관없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는 작은 아이디어만 있어도 AI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어떤 하다못해 조금 열심히 뛰고 요즘 특히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되게 올라간 것 같아요. 기업들만. 그래서 전 이공계랑 그런 문과 그런 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교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실은 내수 서비스들이 쉽지가 않죠. 네. 지금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서 글로벌형으로 나아가야 되고 글로벌로 나아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서도 시도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의 핵심 서비스로 내가 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그러한 핵심 서비스로 가려면 내가 내 위치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건 원론적인 얘기인데 네. 그래도 꼭 굳이 말씀드리자면 일단 언어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분들 약하시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타깃화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업에 대한 이해를 언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야 되는 분들 그리고 특히 AI 서비스들이 요즘 되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대부분 리포트 만드는 거 정도 외에는 많이 안 해보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참신한 어떤 경험? 뭐 예를 들자면 챗GPT 유료 서비스 있는데 요즘 네. 쓰시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월 몇만 원 안 하거든요. 달라요. 제가 체감하기랑 좀 많이 달라요. 클로드를 넣어보고 챗GPT를 넣어보고 아니면 뭐 미드저니 같이 뭐 그림을 그릴 때 프롬프트 넣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소라 AI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거, 글을 쓰는 거 전 이제 이 형태의 어떤 장벽은 치라고 생각해요. 그냥 콘텐츠를 만드는 건 똑같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AI를 다 써볼 줄 알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테스트 해봤던 게 제가 원래 드라마 대본도 쓰잖아요. 반년을 공들여서 쓴 드라마 기획안이 있는데 어제 챗 GPT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네. 요런 컨셉이 있는데 어때라고 하니까 얘가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렇게 한번 기획안 만들어 볼래 했는데 쫙 만드는데 6개월 동안 제가 공들여서 만든 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와, 유료 쓰시나요? 무료인데도 그 정도 유료 나와요. 써보시고 유료는 더 잘 나오겠죠? 쓰면 저는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을 아, 진짜요? 써봐야겠다. 그러면 직장이 많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직장이 사라지진 않죠. 직업이 직업이 직원이 사라지는 거야? 직원이 사라지는 걸 거고 직원이 사라지는구나. 이미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사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직업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제도적으로 못하게 한다든지 기업의 비즈니스를 막는다든지 강제적으로 인력을 할당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노동의 소외를 인정하고 이걸 냅두자 이런 뜻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성장한 기업들에게 이익을 수취해서 이거를 기본소득화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사 눈에 보여주기식이라도 그쪽에 일을 새로 만드는 게 낫지. 왜냐면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나라가 사실 우리 안에서가 아니잖아요. 중국도 미국도 다른 나라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쟁에 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패스트 팔로우 우리는 잘할 수 있는 나라인데 더 늦춰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더 혜택을 주고 적극적으로 AI를 쓰도록 유도하고 규제를 조금 더 과감하게 풀어줘서 부작용이 나올지언정 큰 빅테크를 양성해줘야 그래야 우리도 세금을 걷고 기업들이 법인을 우리나라에 두면 우리가 뭘 해줄게 라고 제안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친구들 다 지금 떠나고 있는 게 더 이상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나 두나무나 국내 기업에서 젊은 친구들이 있으려고 하지 않은 게 더 이상 해외에서 하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20대 애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또. 영어 잘하는 것인데 저는 인식의 차이가 더 크다고 봐요. 영어는 사실 저희 세대도 다 배웠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땅을 밟고 여기서 공동체적으로 뭔가 의식을 갖고 살려는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20대 친구분들은. 왜냐면 너무 선진국에서 자랐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의식이 다른 세대보다 누구보다 강한 것 같아서 인재들이 과거보다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위기감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AI 한다 하더라도 뭐 지금 많이 갭이 나는 게 빅테크들은 벌써 뭐 블랙엘부터 시작해서 H100, H200 뭐 다 AI 데이터 센터 만들고 막 가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가기까지 좀 어려운 난제들이 너무 많죠. 왜냐면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이 토대를 두고 있는 곳은 대부분 좀 사후 규제라든지 그런 방식의 경쟁을 촉진하는 국가들이 많죠. 뭐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격적 투자가 어려워요. 우리가 단순히 떠올려도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었죠. 네. 그 요즘도 지금 전국이 혼란한 상황에서도 여야 모두 똑같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역으로 당신은 알리야, 테무에 당당하게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어. 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짓을 했을 때 당당하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어. 너 미국 상무부장 전화 네가 받을 수 있어. 공무원이 뭐 어공 있고 늘공 있잖아요. 늘 공무원이고 어쩌다 공무원이 된 분들도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그런 기업들의 국내 사례들을 겪으면서 겁에 질려있고 뭔가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선진 기술을 뭔가 우리가 시도하고 데이터 센터나 그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분단 국가잖아요. 거기 의식적으로 얽혀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IT 기업들이 사실 해외로 나가야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데 그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파지 불나고 나서 저는 안 되겠다. 그냥 어려워졌다. 뭐 조금만 우리나라 IT 기업 커지면 이제 국감으로 불려가서 단골로 너 왜 내수 박살내? 시작해가지고 골목 사건 뭐 하다가 맞아. 왜 게임으로 애들 공부하는 방해 시작해서부터 해가지고 맨날 이제 그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국적이 있다. 자본에도 국적이 있잖아요. 네. 그 데이터에도 국적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든 기업을 동일선상에서 보려고 하는 그게 과연 정치권의 문제일까 우리 국민들의 문제일까 좀 퀘스천이 있어요. 항상 저는 인터뷰에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다. 네. 이 복잡해서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문제들이 보통은 해결 안 되고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뭐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해볼라 했는데 이거 해체가 안 되는 거네?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좀 인식이 다 바뀌어야 맞아요. 결국 다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